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4주차 강의에서는 운영체제 구조란 내용으로 한 주 동안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주차에서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은 실제 운영체제가 컴퓨터 하드웨어에 탑재되어서 컴퓨터 하드웨어의 여러 가지 자원이나 리소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실제 이 운영체제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구조를 가져 있길래 사용자의 지원을 받아 혹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받아 컴퓨터 하드웨어 리소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4주차에 우리가 살펴볼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서는 운영체제의 구성과 그리고 운영체제 서비스, 실제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리소스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시스템 호출과 그리고 시스템 호출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요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머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버추얼 머신을 통해서 운영체제에 디펜던트하게 혹은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하게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즉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대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살펴봤던 이런 학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4주차에서 살펴볼 주요한 학습 목표로서는 먼저 사용자와 프로그래머 그리고 운영체 설계자 관점에서 운영체제가 가지는 여러 가지 특징과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실제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스템 하드웨어에 관련된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 그리고 프로그램과 이러한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추얼 머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주차 학습에 앞서서 지난 주차 했던 학습학을 한번 반복하고 4주차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 3주차 강의에서는 컴퓨터 시스템 구조라는 내용을 학습을 하였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의 동작, 그리고 입출력의 구조, 입출력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3주차 내용이 여러 가지 주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뭐 용어라든지 뭐 어떤 영어 어떤 단어에 대한 어떤 의미론적인 특징 같은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가 3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든 컴퓨터는 뭐 컴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 IT 기기들은 다 뭐다? 이벤트의 연속입니다.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 마우스를 움직이는 이벤트, 화면을 터치하는 이벤트, 다 이런 게 뭐다?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러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게 바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건의 발생을 하드웨어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트랩이라는 게 발생할 경우를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걸 수행해야 되죠. 그 처리를 운영체제가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하냐면 현재 수행하는 작업을 잠시 멈추고 현재 작업하고 있던 모든 내용들을 인터럽트 스택이라는 곳에 잠시 저장을 합니다. 하나의 저장 공간이 되겠죠. 스택이라는 곳. 그리고 실제 발생한 그 사건, 이벤트를 인터럽트라 부르죠. 이 인터럽트가 뭔지를 판별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지, 나보다 센 놈인지 안 센 놈인지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나보다 센 놈이라면 해당되는 인터럽트를 수행하고 모든 인터럽트, 그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뭐다? 원래 수행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되는 게 바로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동작이라 하였습니다. 자, 이때 살펴볼 용어 인터럽트라는 거 우리 알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인터럽트 종류를 알아야 되겠네요. 그다음 실제 현재 상태를 보관하는 것들 어디다 보관하는지 현재 작업하는 모든 작업이 끝난 다음에 실제 이전에 했던 작업을 불러 들어올 때 이전에 수행하던 작업의 메모리 번지, 위치 주소를 알고 있는 어떤 기억 공간 이런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입출력 구조에 대해서 학습하였는데요. 입출력과 CPU의 실행은 뭐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잘 살펴보면 CPU는 1초라고 너무 크지만 엄청나게 많은 수억만 가지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 게 바로 CPU입니다.
뭐 2GHz, 3GHz 엄청난 명령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1초란 게 뭐 1초 정도 기다릴 수 있어. 여러분도 1초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크게 길게 느껴지지 않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찰나의 순간입니다. 이게 길이 자체가. 그래서 뭐다? 데이터를 USB 메모리에서 읽어드리거나 CD롬에서 읽어드리거나 혹은 반대로 프린터로 어떤 데이터를 출력하고자 할 때 뭐 저희들은 프린터함 날려놓고 한 1초, 2초 만에 윙 돌아서 프린터 나오지만 CPU는 이게 너무 네오란 거예요. 그래서 뭐다? 입 출력을 전담할 수 있는 장치 제어기를 이제 별도로 하나 두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장치 제어기란 건 뭐 입 출력을 제어하는 전담 장치이고,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CPU에게, 나 인터럽트, 출력이 끝났어요. 입력이 끝나서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CPU가 그 다음 일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런 입출력 구조 전담하는 장치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한테 이제 입출력을 이제 처리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그냥 CPU가 내가 직접 그냥 입출력을 전담할래. 입력, 오케이, 키보드 입력이 들어왔구나. 출력, 프린터 출력을 해야지. 뭐 터치 프린터에 뭐 입력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CPU가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겠죠. CPU는 여러 가지 작업 처리를 수행해야 되는데 입출력을 수행하다 보니까 입출력이 수행되는 동안은 CPU가 다른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다? 내가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간접 입출력하자. 나 대신 아바타 같은 녀석을 하나 두어서 그 녀석이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방법이 간접 입출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간접 입출력 장치가 뭐다? 두 가지 기계 있었죠. Direct Memory Access라는 디바이스가 있고 채널이라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 중에 read 파일이라는 명령을 읽어드렸어요. 그럼 어떠다가 뭐 파일을 읽어드려라 뭐 이런 명령어겠죠. 그럼 뭐다? CPU는 나는 지금 바쁘니까 대신 뭐다? DMA나 채널이라는 장치 네가 대신해서 데이터를 읽어 들어와. 만약에 읽을 데이터를 다 들어오면 내게 그때 시그널을 보내. 그러면 내가 그때 작업을 처리해 줄게. 그런 장치죠. 채널에는 다시 선택 채널, 멀티플렉스 채널, 블록 멀티플렉스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속 기억 장치, 저속, 그 다음에 대용량의 기억 장치, 뭐 이런 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출력 방식에는 하드웨어 특성에 따른 구분과 동작 방식에 따른 구분이 있었는데요. 인터럽트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PU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걸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CPU가 직접 모든 입출력 장치한테 너 입력할 게 있느냐 혹은 출력이 할 게 있느냐라고 요구하는 방법이 그게 폴링입니다. 소프트웨어 제공 방법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럽트는 장치가 CPU한테 나 인터럽트 보낼 거 있어요. 입출력 보낼 거 있어요.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입출력을 처리하는 동작 방법에는 당연히 동기식과 비동기식이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인터럽트 종류 많았죠. 그렇죠? 외부 인터럽트 크게, 내부 인터럽트,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고 또다시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외부 인터럽트는 전원 이상, 가장 우선순위가 높죠. 전원이 220V가 들어오지 않는 인터럽트가 발생한다면 무엇보다도 다른 걸 대처두고 안전하게 컴퓨터를 셧다운 시켜야 되겠죠. 전원 이상, 기계 오류, 외부 신호, 입출력 인터럽트, 잘못된 명령 프로그램 검사, 그 다음에 슈퍼바이저 호출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다양한 인터럽트가 있었습니다. 운영체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이런 인터럽트 중에 어떤 인터럽트인지를 판별하고 지금 현재 수행하는 것과 우선순위가 높은 녀석인지 낮은 녀석인지를 판단해서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 요청일 경우에는 바로 인터럽트를 처리해 주어야 되겠죠. 자,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 판별 방법인데요. 인터럽트의 우선순위 방법은 소프트웨어 제어 방법과 하드웨어 제어 방법이 있더라. 소프트웨어 제어 방법은 소프트웨어로 우선순위를 미리 판별하는 방법이고 하드웨어 제어 방법은 CPU에 그냥 가깝게 하드웨어를 설계해 놓는 거죠. 가장 가까운 녀석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지 체인이라는 방법과 그냥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방법,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더라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3주차 리마인드 해보았는데요. 좀 내용도 많았지만 3주차에 학습했던 내용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꽤 많았습니다. 운영체제 중에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해당되는 내용의 용어, 특징, 특히 인터럽트 이런 내용은 필히 익혀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번 운영체제 4주차에서는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The future of the operating system이네요. 그쵸? 말뜻 그대로 운영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발전되어져 올까? 혹은 미래의 운영체제는 어떤 모습을 갖출까입니다. 뭐 지금처럼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뭐 그 외에 다양한 운영체제가 있지만 이런 운영체제가 여기서 말하는 미래가 이제 저 미래지향적으로 살펴본다면 한 2040년, 2050년 되면 어떻게 변화질까요? 지금처럼 이 컴퓨터라고 부르는 데스크탑에서 움직이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그렇게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모바일 디바이스니까 이제 몸속에 어떤 모두 칩을 내장시켜서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정보를 혹은 몸에 있는 디바이스 혹은 외부에 있는 스크린이나 벽을 이용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장치로 발전되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운영체제도 실제 내가 꼭 탑재를 해야 될까요? 왜냐? 나는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그 리소스를 관리해줄 운영체제도 내가 갖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클라우드처럼 인터넷 공간에 있고 내 주위에 도처에 존재하는 모든 디바이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컨트롤하면 되니까 운영체제가 내가 직접 내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나 싶은데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뭐 자유 게시판이나 뭐 학습, 뭐 여러 가지 학습 자료실, 그리고 뭐 나중에 라이브 강의에서도 다시 토론을 하겠지만 이런 운영체제의 미래 모습은 어떤 구성체제를 가질 건지 자유롭게 의사개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이번 4주차 1교시 강의에서는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교시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구성과 그리고 실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관리 과정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프로세스 관리, 주기억 장치 관리, 보조기억 장치 관리부터 입출력, 파일, 자원 관리까지 실제 우리가 2주차, 3주차에 걸쳐서 살펴봤던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어떻게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시는 화면은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성입니다. 그렇죠? 가장 하위에 있는 건 하드웨어죠. 기본적인 하드웨어들입니다.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이 노란색 박스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운영체제 영역입니다. 실제 운영체제 내부에 다양한 기능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더 윗다대는 프로세스라고,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하드웨어에 이야기하는 CPU 프로세스가 아니라 하나의 작업들입니다. 여러분들 아리안 걸 작업하면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기고, 메신저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프로세스, 뭐 백그라운드들은 게임 프로세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어디가 하드웨어를 컨트롤해서 화면에 디스플레이 하거나 출력을 하거나 소리를 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운영체제를 거쳐서 하드웨어를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 주거나 입력하거나 뭐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다양한 프로세스들은 운영체제한테 명령을 전달할 때 시스템 콜이라고 부르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하게 됩니다. 하드디스크 있는 어떤 자회로를 실행을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되면 이 프로세스는 파일 입출력이 필요해, 메모리 관리 입출력이 필요해, 혹은 CPU 관리 입출력이 필요하다면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고, 시스템 콜이 대신 운영체제를 전달해주고 운영체제가 하드웨어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시스템 구성의 레이아웃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부터 운영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관리 기능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처럼 실제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을 기동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거나 도움을 해주는 그런 기능들과 서비스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면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자부터 그 다음에 가장 하위단에 있는 하이라키컬한 하드웨어까지 그 사이에서 운영체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의 각종 하드웨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실제 사용자가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하드웨어들, 밴드들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는 어떤 명령을 전달하는 방법, 구문, 체계, 형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부분들을 운영체제가 다 대신 트랜슬레이트 하거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체제가
혹은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드웨어의 효과성을 좀 더 높여주기 위하고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좀 더 빠르게 제공해주기 위해서 제공하는 운영체제의 기능들은 먼저 뭐 프로세스 관리 기능, 메모리 관리 기능, 파일 관리, 보조기억 장치 관리, 입출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리소스 관리들로 나열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이제 하나씩 실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 관리란 뭘 하는 거고 그리고 주기억 장치는 어떻게 하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간략하게 먼저 보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컴퓨터에서 주요한 장치 첫 번째를 꼽으라면 당연히 CPU겠죠. 그 다음에 있는 장치는 주기억 장치 램입니다. 그 다음엔 하드디스크는 보조기억 장치고 그 다음은 각종 I/O 장치이 될 겁니다. 그 외에 뭐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겠죠. 뭐 그래픽 카드나 랜 카드 혹은 사운드 카드 등등의 다양한 리소스들이 있지만 실제 컴퓨터 입장에서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꼽으라면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사용자가 빈번히 사용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드웨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 체계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실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중앙처리장치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 그 다음 램이라고 부르는 주기억 장치 관리 기능, 그 다음 하드디스크라고 뭐 USB 메모리나 다양한 SD 메모리 같은 다른 외부적인 보조장치인 보조기억 장치 관리라든지 그 다음 각종 입출력 관리, 그 외에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다양한 자원 관리까지 우리가 실제 운영체제가 수행할 수 있는 건데요. 실제 여기서는 뭐 시스템 구성이지만 하이라키컬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 운영체제가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관리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요걸 이제 운영체제 입장 관점이라고 이제 가운데를 볼게요. 이전에 우리가 봤던 시스템은 실제 컴퓨터의 사용자, 운영체제, 하드웨어라고 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이제 관점 포인트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운영체제 관점 포인트로 두고 그림을 다시 이제 플로 그림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실제 이제 운영체제 관점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해 본 그림입니다. 이제 제일 가운데 부분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을 총관장하는 부분이 이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내는 다양한 이제 기능들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 펑션즈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왼쪽 상단부터 보시게 되면 메모리 관리, 그렇죠? 주기억 장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입출력 장치 관리를 이제 수행해야 되고, 그렇죠? 관리. 그 다음 다양한 자원 할당이나 재배치라고 부르는 자원 관리라고 할까요? 이런 자원 관리 기능 해야겠죠? 또한 이제 에러 처리 기능. 그 다음 프로세스 관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운영체제의 중앙체제를 관리하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 그 다음 있는 파일 관리 기능까지 실제 운영체제가 컴퓨터 시스템 내부에서는 다양한 메모리나 I/O 뿐만 아니라 자원 할당, 그리고 이제 에러 처리와 프로세스 관리, 파일 관리 등을 수행하는데요. 등이란 표현은 그 외에 기타적으로 수행하는,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일이 이제 수없이 많이 존재합니다. 운영체제가 존재해야만 컴퓨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운영체제나 모바일 디바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뭐 iOS, 안드로이드 OS, 유닉스, 리눅스라는 시스템이 다 운영체제인데요. 운영체제를 만들기가 상당히 복잡하겠죠. 또 아주 오래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컴퓨터 운영체제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였지만 실제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라든지 오픈 계열의 이제 유닉스 혹은 리눅스, 뭐 센트 OS라든지 안드로이드 OS, 뭐 그다음에 iOS. 우리가 이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삼성 바다 이런 OS처럼 몇 가지 OS를 만들어 놓았지만 결국에는 국제화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기능이 뭐 크게 6가지로만 표현했지만 실제 개수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실제 미처 못 누른 부분 가지고 운영체제가 다 관리하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컴퓨터를 수행할 수 있겠죠. 혹은 작업을 수행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 하드웨어 밴드사들, 뭐 여러 가지 IO나, 그다음 출력이나, 여러 가지 뭐 메모리나, 주변 장치를 만드는 밴드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원하는 타입 형태로 다 트랜슬레이트 해주거나, 뭐, 중개 역할을 잘 해준다면 그 운영체제에 호환되도록 먼저 장비들이 테스트를 수행해서 수행된 결과를 리포팅한 다음에 운영체제에 탑재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또는 탑재되거나. 그래서 운영체제가 지금 윈도우 운영체제만 해도 사이즈가 워낙 커진 이유가 운영체제의 프로그램 코딩 라인도 길지만 다양한 밴드사의 요구사항을 다 충족해서 호환성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사이즈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에서도 다양한 OS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하였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제적으로 사용자가 높은 많은 실제 우리가 잘 아는 운영체제와 같은 기능들을 나타내는 데는 기술적이나 시간적 혹은 경제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운영체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활용화되지 못한다면 아무래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앞으로도 여러분 이 운영체제 수업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한국형 운영체제를 만들어낸다면 훨씬 더 좀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운영체제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옵티멀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실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각각의 관리 기능들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는 내용은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가장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중앙처리장치, 즉 프로세스 관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가 뭐 CPU도 될 수 있지만 혹은 어떤 작업도 될 수 있습니다. CPU에 이제 CPU 자체가 프로세스라고 부르고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실제 어떤 우리가 작업, 여러분이 HWP나 메신저나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잡이라고 부르는 태스크라고 부르는 잡이 하나 생성됩니다. 그걸 이제 조그마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들을 프로세스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있네요. 그렇죠? 프로세스. 현재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프로세스 관리는 실제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운영체제에 진입이 되어야만 실행이 되는 거죠. 이 화면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운영체제에게, CPU에게 데이터와 명령어와 여러 리소스들이 공급되어야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일은 수없이 요구하는 다양한 잡들을 누구에게 CPU를 할당받게 한 다음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게끔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관리 중에 하나겠죠. 그걸 첫 번째로 이제 프로세스 관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관리는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램이라고 부르는 메모리에 적재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CPU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프로세스 관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실행 중인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어떤 작업 단위를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이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HWP라는 한글 프로그램 하나를 실행하였지만 여기 안에는 파일 오픈, 파일 불러오기, 그 다음에 프린터, 출력하기,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HWP라고 하나이지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생성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운영체제의 프로세스는 운용체제가 수행하는 잡들과 사용자가 수행하는 응용 프로그램 잡들, 즉 운영체제 프로세스와 사용자 프로세스 두 가지로 구분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는 그림은 실제 이제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되는 그림일 텐데요. 이 역시도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이제 이 레디 상태입니다. 준비 상태이죠. 뭐 준비 큐라고도 부릅니다. 준비 큐 혹은 준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모든 잡들이 여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HWP, 파워포인트, 뭐 메모장, SNS 프로그램들이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사용자가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운영체제에 의해서 백그라운드에 자동적으로 실행된 프로그램들이 큐 형태로 이제 준비 중입니다. 우리는 HWP를 더블 클릭하자마자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1초, 뭐 조금 컴퓨터 로딩 속도가 느리면 뭐 5초 만에 화면에 딱 떠서 이제 마우스 커서 걸로 깜빡깜빡해서 이제 여러분이 타이핑 할 수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1초라는 순간이 엄청난 시간이죠. 컴퓨터 CPU는 1초에 수백만 개 명령을 처리를, 수억만 개 이상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찰나를 빼놓고 실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CPU를 할당받기 위해서 대기 큐에 진입하게 되면 먼저 ready라고 부르는 상태에서 진입하게 됩니다. 보통 이걸 create라고 부르고 뭐 준비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럼 준비된 잡들 중에는 우선순위를 판별해야 되겠죠. 누가? 운영체제가. HWP가 가장 높은지, 파워포인트가 높은지, 메모장 프로그램이 높은지를 판단해서 운영체제가 CPU한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럼 CPU에서는 이제 실행 상태가 되죠. 실행 상태. 그걸 뭐 러닝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실행 상태가 됩니다. 실행이 다 끝나면 이제 종료니까 terminate로 해서 그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HWP를 한 걸 에디팅 작업 중에 여러분이 파일 입력이라든지 혹은 파일 출력이라는 버튼을 눌렀다면 입력과 출력이 완료될 때까지는 잠시 스탠바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이 생기면 블락이라고 불러서 블락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찰나에 일어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다음 모든 입출력이 끝나고 입출력과 프린트가 종료가 되면 다시 unblock, 이걸 wake up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wake up, 깨움 상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unblock 상태에서 다시 준비 큐로 오게 됩니다. 요 사이클이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수행되는 기본적인 사이클인데요. 그 사이에는 블락킹 서스펜드, 레디 서스펜드 이런 상태로 계속 이제 대기 중일 수도 있습니다. 요런 작업 관리, 스테이트 관리. 자, HWP 당신 작업은 지금 현재 레디 상태로 가고, 입출력이 있으니까 일단 블락 상태로 오세요. 블락 상태에서 모든 작업이 끝나면 다시 레디 상태로 가 있으세요. 라고 운영체제가 관리해 준다는 게 바로 프로세스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서 고민해야 될 게 참 많겠죠. 향후에 보이게 되겠지만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고 있습니다. 많은 잡 1, 잡 2, 잡 3, 잡 4가 어느 공간에 저장되어 있고 이 중에 누군가 하나를 CPU에게 할당받을 건데 여기서 이제 선택 문제가 발생하죠. 선택.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체제가 뭘 보고 우선순위, 그죠? 그다음에 뭐 남은 시간, 수행할 시간, 우선순위를 보거나 현재 작업 시간 중에 남은 시간을 보거나 수행할 CPU를 할당받을 총 시간 등을 보아서 우선순위를 판별한 다음에 J2가 먼저 CPU를 할당받고 J4, J3, J1 순서대로 CPU를 할당받으세요 라고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걸 그것도 CPU 혹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랍니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 관리 기능을 이제 보시는 그림인데요. 이런 프로세스에 관련되어 있는 운영체제의 기능을 나타내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그림으로 말씀드린 것과 대로 첫 번째, 프로세스 관리에서 입장에서는 사용자 프로세스와 시스템 프로세스의 생성,
제거 기능을 이제 운영체제가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의 중지, 그리고 재개, 그리고 다시 실행이라고 부르는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작업을 운영체제가 관리하게 되죠. 또 다른 건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작업 중이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와 특정 프로세스 간에 시간을 맞추기 위한 동기화 작업도 수행하게 되고요. 그럼 프로세스는 동기화도 있지만 비동기일 경우에는 A 프로세스와 B 프로세스 사이에 서로 통신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또 운영체제가 제공해야 되고, 하나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제한된 리소스를 서로 요구하고자 할 때,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어떤 자원을 요구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데드락이라고 부르는 교착 상태인데요. 이 교착 상태를 또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도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관리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착 상태는 이제 앞으로도 이 교착 상태 용어 하나 외워놓으십시오. 교착 상태. 데드락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우측 펜버림이 이제 교착 상태입니다.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가 동시에 이제 기동이 되었습니다. 이때 리소스가 리소스 1, 리소스 2라는 리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현재 프로세스 1은 리소스 1을 할당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고 있고. 근데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2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나 리소스 2 주세요라고 벌써 웨이팅 하고 있네요. 근데 프로세스 2 입장에서도 보면 리소스 2는 벌써 어사인 돼서 할당받아가 있고 내가 이 프로세스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소스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웨이팅 for 하고 있죠.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걸 다시 보면 프로세스 1은 리소스 1을 가지고 있고 프로세스 2는 리소스를 현재 가지고 있는데 프로세스 1이 수행하려면 리소스 2가 필요하고 그렇죠? 프로세스 2도 실행하려면 리소스 1이 서로 필요한 상황이네요. 누구 하나 놓아서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이건 절대 프로세스가 수행될 수 없는 우리가 일명 컴퓨터가 뻗는 상태라고 표현하는데요. 블루 스크린처럼 그냥 죽어 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착 상태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교착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감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주기억장치 관리 부분입니다. 이제 오른쪽 편에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주기억장치라고 부르는 램인데요. 램의 가장 상부는 운영체제가 상지합니다. 다른 영역이 갈 수 없고 아예 이제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이제 프로그램들이 슬롯을 나눠서 자, 이게는 프로세스 1 영역, 2 영역, 3 영역, 메모리는 주소가 있죠. 0001, 0002, 0003. 우리 호텔 객실 번호처럼 1번 객실, 2번 객실, 3번 객실처럼 다 객실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이 사용자의 프로그램 영역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공간이 아니죠. 작업의 크기에 따라서 이만한 크기가 프로세스 1이 필요한 메모리 공간일 수 있고 이만큼 공간이 프로세스 2, 프로세스 3. 그래서 이 남는 여백의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한이 발생한 영역을 조금 더 운영체제가 효과적으로 할당해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주기억장치 관리입니다. 이제 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아까 호텔 객실이라고 부르는데 제한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주기억장치 관리인데요. 이 또한 기법이 주기억장치의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드디스크 일부분을 주기억장치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램에 적재가 돼야 되죠. 그 다음 램에 적재가 된 데이터를 캐시 메모를 가거나 혹은 바로 CPU한테 전달해줘서 CPU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고 수행이 끝나면 그 결과를 다시 램에 적재하고 적재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프린터나 스피커 등으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모든 데이터는 이 램이라는 부분을 거쳐서 CPU로 가게 되고 모든 작업은 다시 CPU로 피드백 오게 메모리 쪽으로 결과가 리턴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저 통로 역할 혹은 관문 역할을 하는 저 램이라고 부르는 저 기억장치의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용어가 하나 또 나왔네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라고 하네요. 자, 이 용어는 뭡니까? 하드디스크의 이 램이란 공간이 생각의 공간 양이 작습니다. 작다, 용량이 작다. 뭐 크게 램의 크기를 키울 수 있지만 램은 가격이 만만치 않은 가격이거든요. 이게 저 하드디스크의 이 메가당 혹은 기가당 단가보다 램이 가격이 훨씬 더 비싼 상태입니다. 훨씬 더 빠르고 고속 메모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가상 메모리인 것처럼 가짜로 요거를 메모리다라고 운영체제한테 알려주고 운영체제가 메모리인 것처럼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상 메모리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기억 장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운영체제의 기능은 먼저 첫 번째는 기억 공간에 사용할 현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호텔 주인이니까 어느 방이 비어 있는지를 운영체제는 명확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겠죠. 자, 그런 거. 두 번째는 적재할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거. 이건 이제 프로세스 관리기이긴 하지만 메모리에 삭제를 해서 운영체제에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메모리에 적재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기억장치 공간과 할당과 횟수니까 호텔 방이라고 부르는 객실이 워낙 다 차 있으면 누군가를 퇴실시키고 새로운 투숙객을 호텔 방에 투입시켜야 되겠죠. 투숙을. 이런 것처럼 어떤 걸 어디다가 할당할 것이고 횟수는 어디다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운영체제의 관리, 운영체제 주기억장치 관리에 중요한 기능이고 다른 프로세스로부터 실제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운영체제 영역, 그러니까 시스템 영역 혹은 시스템의 각각 영역마다 서로 오버랩이 되지 않도록 쉴드를 치는 것. 이런 것도 운영체제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뭐 브레이킹 스토어라 여긴 결론적으로 하드디스크죠. 하드디스크고 램이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프로세스 1과 프로세스 2가 있다면 그 유저 스페이스 공간에 프로세스 1이 뭐 차지하고 있다가 끝나게 되면 스왑 아웃 거쳐서 프로세스 2가 그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거고 스왑 인, 스왑 아웃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드디스크의 공간보다 메모리가 훨씬 더 작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자주 교체가 일어나죠. 이걸 스와핑이라 부릅니다. 스와핑. 이 작업을 하드디스크의 데이터와 주기억 장치 데이터가 자꾸 교환하는 것들. 근데 그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스와핑이 높은 게 좋을까요? 횟수가, 빈도가 스와핑 횟수가 낮을수록 좋을까요? 컴퓨터의 빠른 성능을 나타낼 때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스와핑이 자주 일어난다는 건 그 작업을 CPU를 통해서 완전 터미네이터 돼서 빨리 아웃시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메모리상이나 혹은 CPU상이 남아있다는 의미겠죠. 결론적으로 컴퓨터의 퍼포먼스 입장에서는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죠. 곧 끝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스왑 아웃 시켜버리면 너무 아까운 일이 발생하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스와핑이라는 거 여기까지 용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보조 기억 장치 관리입니다. 이제 하드디스크 관리죠. 하드디스크의 어느 부분의 데이터를 적재할 것인가입니다. 결국 주기억 장치는 휘발성입니다. 휘발성이란 건 전기 공급 시에 있으면 데이터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소실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주기억 장치는 용량이 작고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테이프나 자기 디스크와 같은 장치를 통해서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리 기법이 필요한 게 또 보조 기억 장치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이제 주기억 장치를 백업해야 되는 역할 역시도 보조 기억 장치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보조 기억 장치 관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뭐 빈 공간을 관리한다든지 저장 공간을 할당한다든지 디스크 스케줄링이라고 데이터를 불러들일 때 디스크에 몇 번째 있는 데이터를 어디다가 어떻게 불러들일게 할 것인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디스크 스케줄링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고 했죠. 모음이죠. 모음. 조각 모음. 빈 조각 모음입니다. 일단 윈도우 컴퓨터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OS라면 윈도우의 프로그램 관리인가요? 그냥 보조 프로그램 관리가 아니라 프로그램 관리 기능에 가면 디스크 조각 모음 혹은 디스크 정리 이런 기능들이 유틸리티가 운영체제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를 여러분 보면 어느 트랙과 어느 섹터에 데이터를 썼다가 지웠다가 뭐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분이 비어있는 부분이 데이터를 썼다 지웠다가 비어있는 부분 나머지는 다 단편화라고 부르는 조각이 발생하겠습니다. 단편화. 이런 단편화를 발생한 걸 이제 우리가 조각 모음을 수행해 주겠죠. 그런데 일단 어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어느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저장하는 게 바로 이제 디스크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자, 다음 기능은 이제 컴퓨터에서 실행하게 되는 입출력 시스템 관리, 입출력 I/O 관리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운영체제는 프로세스를 대신해서 입출력 장치로부터 어떤 작업이 요청하게 되면 그 결과를 프로세스에게 이제 실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돌려주고 전달해 주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입출력이 발생하면 그걸 인터럽트라고 부르고 신호를 보내겠죠. 사건을 발생할 수 있는 신호. 나 신호 보낼 게 있어요. 나 출력할 게 있어요. 나 프린트 할 게 있어요. 나 스피커로 뭘 내보낼 게 있어요라고 인터럽트 요구하게 되면 이제 운영체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입출력을 수행하는 전담 장치한테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입출력 전달 장치?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나 채널이라고 부르는 전담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체제 입장에서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나 채널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가 입력이 들어오고 출력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들을 관장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입출력 관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입출력 관리 시스템은 보통 입출력 하위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럽트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되는데요. 이 말은 실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하드웨어 디바이스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럽트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디바이스 제어기, 이런 제어기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인터럽트 기능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억장치 구성요소 관리를 통해서 버퍼링, 캐싱, 혹은 스플링과 같은 잠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쌓아두는 기능뿐만 아니라 특정 하드웨어를 위한 장치를 구동시키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 입출력을 관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터럽트 같은 물리적 외부적인 디바이스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을 경우에 이 디바이스를 연동하기 위한 전용 장치가 있을 경우에 주변 장치가 인터럽트를 요청하게 되면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게 되고 컨트롤러가 이제 내부의 운영체제한테 전달하게 되죠. 작업이 끝나게 되면 어떤 서비스 루틴 중이라든지 인터럽트 처리에 관련 내용을 이제 피드백 주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이제 파일 관리 기능입니다. 운영체제는 입출력 및 여러 가지 모든 처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파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파일은 연관된 자료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결국 프로그램이나 데이터와 같은 정보를 다 포함하게 되죠. 운영체제에서 실제 파일 관리 운영의 기능은 파일의 생성과 삭제, 그리고 폴더의 생성, 그리고 파일과 폴더를 조작하기 위한 기초 연산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와 파일 간의 매핑, 그리고 파일의 손상 방지 및 복구, 백업까지 수행하는 것이 운영체제 입장에서 파일 관련 기능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몇 가지 용어를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자원 관리 중에 우리가 버퍼링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버퍼링. 이 버퍼링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아래 수조와 같습니다. 실제 그 데이터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수 관로의 구멍은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만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처리하는 양보다 쌓이는 양이 크겠죠. 이를 대비해서 버퍼링이라는 공간을 만들어 두고 작업을 그냥 던져 놓기만 하면 그 물통성에 들어온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되는 구조가 바로 버퍼링입니다. 그래서 버퍼링이 없으면 입력이 요구 들어왔을 때 바로
어디 데이터에 쌓이는 공간 없이 바로 디스크로 이동돼 있죠. 입출력 장치 데이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입출력 단일 버퍼가 되는 버퍼에 잠시 쏘아 넣었다가 본인은 본인 일 수행하고 데이터가 디스크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중링은 버퍼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받았다가 데이터 이동과 교체를 순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이중 버퍼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캐싱입니다. 이 캐싱이라는 용어는 뭐예요? 좀 더 속도를 빨리 해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의? CPU의 속도를 빨리 해주는 겁니다. CPU와 메모리 사이에 속도 차이를 보완해주는 메모리를 캐시 메모리라고 부릅니다. CPU 입장에서는 저기 있는 램이라는 녀석도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이 램이라는 녀석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자주 수행하고 빈번히 접하는 데이터를 캐시 메모리에 미리 갖다 놓는 것입니다. 훨씬 더 CPU 입장에서는 저기 메모리까지 가지 아니하고 캐시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캐치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는 여러 가지 디스크 캐시, 메모리 캐시, 다양한 캐시 디바이스들로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풀 기능이네요. 우리가 봤던 버퍼링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프린트는 2대고 단말기가 4대입니다. 그럼 각각 프린트 앞에 버퍼와 같은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쌓였다가 잠시 출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죠. 바로 그 구조가 지금 보시는 스플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거 바로 네트워크 기능이죠. 네트워크 파일 접근, 파일 접근 형태인데요. 결국 네트워크를 위한 각종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하거나 각종 네트워크 장치 구동계를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바로 네트워크의 자원 관리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운영체제의 기능으로는 프로텍트, 보호 기술이 있었죠. 이 보호는 프로세스 또는 사용자가 시스템 자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프로세스나 혹은 다른 사용자가 똑같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기능입니다. 결국 이 보호란 건 공유된 자원에 대한 독점 방지 혹은 보호를 수행하는 게 바로 보호 관리 혹은 보호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보호는 실제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프로세스 간, 사용자 간 보호 자원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거나 주기억 장치의 보호를 제공하거나 파일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체제의 자원 관리 기능 중에는 명령어 해석기도 있죠. 사용자가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그걸 해석해서 해당 작업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운영체제의 명령어 해석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나 마우스를 입력받아 해석 처리하게 되고 커널이나 특수 목적용으로도 데이터를 취급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운영체제의 기능은 로그인 시 명령어 해석기를 구동시키고 명령어 해석 결과에 따라 해당 작업을 수행한다 라는 구조가 운영체제의 명령어 해석기의 기본적인 자원 관리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운영체제의 이번 2교시 강의에서는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번 주차는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운영체제의 구조란 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양해지고 조작화되고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영체제 서비스를 다시금 살펴보는 것인데요. 1교시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메모리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 관리 서비스, 파일 입출력 서비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2교시에는 서비스와 이런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인데요. 여러 가지 서비스 구분은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그리고 실제 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프로그램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프로그램 실행, 입출력 수행, 파일 조작, 그리고 통신, 그리고 오류 검출 같은 게 바로 프로그램의 편리성을 위해 지원해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서비스는 자원 할당, 자원 사용 정보, 그리고 다양한 보호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이런 서비스에 생긴 다양한 그림,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서비스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전 동영상처럼 운영체제가 실제 제공해주는 기능 혹은 서비스,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운영체제는 프로세스 관리, 그렇죠?
주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라고 디스크 관리, 입출력 관리와 그 외 다양한 보안, 네트워크, 다양한 리소스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구조를 보면 제일 상위에 있는 건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냥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 일반 유저가 친화된 형태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건데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SNS나 여러 가지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용한 것은 이런 유틸리티라고 부르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서 제일 하부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이게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것인데요. CPU를 제어받는 거라든지 혹은 메모리를 제어받는 것들,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들, 그래픽 카드를 이용하는 것들, 파일을 입력하는 것들, 출력하는 것들, 그 다음에 스피커, 디스플레이 다 이런 게 보다 결국에는 하드웨어에 출력해줘, 스피커에 소리를 내줘, 파일을 저장해줘 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화면에다가 키보드를 치면 그 키보드의 글자를 디스플레이 해줘 이런 것처럼 이거 다 결국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제일 하부에 있는 하드디스크, 하드웨어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명령들입니다.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우리가 유저 어플리케이션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하드웨어 쪽으로 가지 못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제 운영체제가 그 사이에서 운영체제, 즉 유저 영역과 하드웨어 영역을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걸 우리가 1교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살펴봤던 그런 관리 기능들이 다 우리가 보면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운영 프로그램들이 당장 운영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동을 할 때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렇죠? 프린터를 출력하거나 그래프를 출력하거나 소리를 출력할 때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고 이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컴퓨터의 실제 로우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콜이라는 기능을 쓰게 됩니다. 자, HWP라는 한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에디팅해요. 한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아래 한글 프로그램 화면에 떴습니다. 자, 거기서 프린트로 되어 있지 않겠죠? 출력이라 되어 있겠죠? 인쇄라 되어 있나요? 인쇄 버튼을 꾹 눌렀어요. 그럼 프린트라고 부르는 인쇄 명령을 수행하고 싶지만 우리는 어떻게 응용 프로그램에 있는 출력이라는 기능 혹은 인쇄란 버튼을 이렇게 꾹 누르게 되죠.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내용을 출력해줘 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출력 버튼을 누구를 호출하냐면 운영체제에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 역할하는 시스템 콜 영역을 먼저 호출하게 됩니다.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나 프린터가 필요한데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 장치 드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자. 내가 데이터를 줄 테니까, 즉 프린터 준비해줘. 그런 의미가 되겠죠. 콜을 하게 되면 입출력 관리로 가고 IO의 입출력 관리가 프린터 관리까지 수행되는 구조입니다. 자, 이런 하이라키컬한 구조가 실제 운영체제가 서비스되는 결과들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색다른 거 하나가 우리가 시스템 콜이라는 것들, 혹은 실제 운영체제가 이 하드웨어, 이 다양한 디바이스 이 사이에 장치 제어기, 우리가 보통 장치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커널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실제 운영체제는 OS라는 영역이 있지만 OS 영역 내에는 커널이라고 부르는 주요 코어 영역이 있고 외부에서 코어를 통해서 실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면 될 텐데요. 자, 보시는 화면이 이전에 제가 살펴봤던 HWP란 프로그램에서 인쇄라고 부르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다음에 수행되는 건 뭐다?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고 시스템 콜이 운영체제 영역으로 가서 운영체제가 커널까지 가게 됩니다. 커널에서 다시금 인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치 제어기 드라이브까지 명령어가 수행되는 구조인데요. 자, 먼저 프린트 해줘라고 응용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호출하게 되면 자, 사용자 영역,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영역, 다음에 운영체제 영역이죠. 운영체제 영역은 수없이 많은 여러 가지 서비스와 관리 기능을 가진다라고 우리가 1교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프린트를 해주라고 요구하면 커널이 그걸 받아서 최종적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실제 프로그램 구조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요게
C 언어로 코딩이 되어 있는 랭귀지인데요. 아직 C 언어를 배우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메인 함수에 printf, hello world라는 걸 프린트 해줘, 화면에 디스플레이 해줘, 뭐 그런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HWP에 이런 코드가 있고 프린터 명령을 눌렀을 때 표준 C 라이브러리라고 부르는 출력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스탠다드 IO, 표준 함수를 통해서 출력 기능을 준비될 수 있도록 셋업시킵니다. 내 장치에,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린터 드라이브가 뭐가 있는지를 쭉 찾아보고, 오케이, 삼성, HP, 그다음 도시바, 그다음에 뭐죠? 맥켄토시, 이런 다양한 출력 장치가 있네. 그 중에 가장 주요 출력 장치로 선택되어 있는 양한테 프린터 제어기를 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면, 삼성 프린트야, 나 지금 너한테 프린트 할 거 있으니까 내가 내한테 어떤 식으로 보내주면 돼? 라고 요구하면 장치 드라이버에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왜 여러분 하드웨어를 연결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잖아요. 요즘은 플러그 앤 플레이로 자동 설치되지만 만약에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운영 하드웨어 디바이스라면 CD라 웹에서 다운로드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장치 제어 드라이버인데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받아서 나한테 데이터를 줘. 그럼 내가 내 삼성 프린터한테 데이터를 전달해 줄게. 그래서 그게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게 바로 write라고 부르는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실제 printf를 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역할을 가지는 게 바로 시스템 호출입니다. 아마 이 운영체제에서는 이 시스템 호출 내용보다는 컴퓨터 구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스템 콜이라는 부분을 나올 텐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 유저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다. HWP죠. HWP가 나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실제 그 출력 기능을 누가 받는다? OS 영역이 받습니다. 그렇죠? 출력 기능을 하면 OS 영역. 그럼 최종적으로 하드웨어 밑단에 받는 건 프린트겠죠? 프린트가 받을 텐데요. 실제 프린터에는 프린터를 설치할 때 뭘 설치하냐면 장치 드라이브를 설치합니다. 이 프린터를 인식하기 위한 인식 프로그램들, 하드웨어 설치하면 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됐죠. 플러그 A든 아니든 간에 프린터를 하면 운영체제의 코어에 있는 커널이 이걸 받더라. 그래서 HP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 내용이 운영체제로 전달하고 운영체제 내부에 있는 커널이 그걸 받아서 커널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콜을 호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호출된 명령이 장치 드라이브를 통해서 프린트로 데이터가 전달되더라. 결국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역할은 사용자가 요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드웨어를 대신해서 본인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체제 3교시 강의에서는 시스템 호출과 이런 호출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즉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 호출의 구조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호출이 뭐고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컴퓨터 운영체제에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냥 대부분 응용 프로그램만 해보실 것 같아요. 그렇죠? C 프로그램이나 자바나 파이썬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만들고, 즉 프론트 엔드 단의 쪽 프로그램만 만드시잖아요. 왜냐면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뭐 앱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실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메시지를 전달해 줄 때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보통 API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API를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이랍니다. 간략하게 시스템 프로그램 살펴보고 그리고 시스템 구조까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 호출입니다. 자, 시스템을 호출한다는 건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게 나 운영체제에 이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하는 게 바로 시스템 호출입니다. 누가?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중에 특정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걸 바로 시스템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용자가 여기는 사용자는 게 어차피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그렇죠?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게 운영체제 당신이 제공해주는 어떤 특정한 서비스가 필요해라고 요청하는 게 바로 시스템 호출입니다. 결국 커널이 사용자 프로그램에 제공해주는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커널이란 용어는 운영체제의 코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보통 커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운영체제 커널이
사용자 프로그램의 응용 프로그램에게 그 결과를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를 시스템 호출이라 부르고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듈로 쉽게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사용자 프로그램이 있죠, 그렇죠? 그럼 사용자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고 사용자 프로그램이 인터페이스 API를 통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됩니다. 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 감사, 시큐리티, 리소스 관리, 에러 메시지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입출력 관리 등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죠. 호출하게 되면 운영체제가 그걸 받아서 해당되는 기능이 하드웨어를 컨트롤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다시금 유저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주는 원리가 바로 시스템 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시스템 호출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용자 프로그램이 혹은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하드웨어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시그널을 보내게 되면 운영체제가 그걸 받게 되죠. 실제 그런 시그널을 보낸다는 자체는 이제 시스템 호출을 하는 건데요. 나 프린터 쓰고 싶어요. 응용 프로그램이. 혹은 나 입출력을 요구하고 싶어요. 혹은 나 프로세스를 쓰고 싶어요. 라고 이제 시스템 호출을 하게 되죠. 호출을 하게 되면 호출된 내용을 받아서 그에 적합한 운영체제의 관리 기능자가 뭐 프로세스 관리, 뭐 CPU 관리, 뭐 IO 관리 기능을 받아서 이제 커널 영역에 던져주게 되고 커널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기 위한 장치 제어기와 커뮤니케이션한 역할을 가진대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호출이라는 게 바로 이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각종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위쪽에 있는 건 사용자 프로그램이죠. 여기 있네요. 그렇죠? 유저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이 실제 해당되는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를 받아서 그 사용자 프로그램들이 뭐 HWP란 프로세스, 파워포인트는 프로세스, SNS는 프로세스가 기동이 되는 거잖아요. 이 프로세스가 실제적으로 가장 하부에 있는 이런 하드웨어를 쓰기 위해서 뭘 요청한다? 시스템 콜을 요청합니다. 누구한테? OS 영역에 있는 커널한테. 운영체제야. 나 지금 프린트하고 싶어. 프린트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도와줘. 그러면 운영체제에 있는 프린트, IO 입출력 관리를 관장하는 전담 프로세스가 있겠죠. 그 운영체제, 요건 이제 사용자 영역이지만 시스템 영역의 운영 프로세스도 있거든요. 운영체제의 프로세스. 그걸 받아서, 그놈이 받아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놈을 호출하기 위해서 사용자 프로그램이 시스템 콜이라는 걸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시스템 콜은 다양한 사용자 영역에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과 서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 이 시스템 콜을 통해서 파일 매니지먼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뭐 자원 IO 매니지먼트 관리 기능을 추출하는 거고, 이 관리 기능이 실제 하드웨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가 시스템 호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 콜이라는 게 응용 프로그램이 뭘 요구하는지를 듣고 그 들은 요구에 따라서 적당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작업 관리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 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호출의 이제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전에 우리가 얼핏 본 것처럼, 자, 사용자 프로그램 1번, 사용자 프로그램 2번이 있습니다. 우연찮게 둘 다 뭘 요구하고자 하면, 이거 볼까? 프린트랄 리소스를 둘 다 요구하는 거예요. 사용자 프로그램 1도 나 출력해주세요. 사용자 프로그램 2도 둘 다 이것도 출력해주세요 요구하는 거. 그럼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OS가 있고 첫 번째 이 명령을 받는 게 시스템 호출이 받게 되죠. 사용자 프로그램 1이 기동을 해가지고 나 프린터 출력해주세요 라고 받으면 시스템 호출이 그걸 받아서 운영체제 커널한테 야 사용자 프로그램 1이 출력을 요구한대. 그럼 출력을 준비할 수 있고 셋업해줘. 스탠바이 해줘라고 하겠죠. 우연찮게 사용자 2가 똑같이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나도로 표현보다는 나도 프린트를 할 거야 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시스템 호출은 또다시 프린트를 제어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호출해야 됩니다. 이건 뭐다? 자원은 하나인데 호출이 두 개가 발생했네요. 이걸 둘 다 운영체제가 적당하게 제어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선순위가 사용자 2가 늦다면 잠시 대기를 시키거나 혹은 반대로 사용자 1한테 당신이 먼저 진입하였지만 우선순위는 사용자 2가 높아. 사용자 2부터 먼저 프린트를 쓰게끔 진입시켜 주겠다. 뭐 컨트롤하는 거. 이게 바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순서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보면 이 시스템 호출의 유형은 첫 번째, 프로세스 제어라는 역할이 있습니다. 프로세스가 자기 자신을, 실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뭐 포크나 exe, exit, wait, 시그널, 로드란 이런 기능인데요. 실제 여러분 뭐 세부적인 것보다는 실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작업 수행 중인 프로세스를 실행할지 말지 종료할지 어떻게 할지를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입출력 조작이라는 호출을 수행할 수 있더라. 입출력 있으면 입출력을 요구할 수 있죠. create, delete, unlink, off, close라는 이런 시스템 호출을 운영자한테 운영체제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간 통신인데요. 여러 개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요구하고자 할 때 서로 자원 간에 내가 먼저 저 자원을 쓸게 혹은 내가 먼저 저 자원을 쓸게 서로 통신하는 방법도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제공해 주는데요. 메시지 큐나 세마포나 FIFO라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프로세스 간 통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게 요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 세마포는 운영체제에서 뭐 한 별 3개 정도 할까요? 중요한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세마포라는 게 뭐 생뚱맞은 사람이죠. 사람의 아이콘이 있고 깃발을 들고 이제 서로 위아래로 이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본다면 그렇죠. 이게 군은 아니죠. 수산업이라 볼까요? 해양 쪽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 수신호로 배와 배 사이에 모든 배가 통신을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뭐 조그마한 고깃배도 있을 거고 큰 뭐 함선도 있을 거니까 배와 배 사이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수신호 방법 중에 하나를 바로 세마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모스부화처럼 세마포는 깃발의 모양과 색깔의 이게 위치, 높이, 크기, 각도에 따라서 이제 서로 전달할 정보가 틀리거든요. 뭐 앞에 배가 있다든지, 나 좌회전할 거라든지, 나 저기 정박할 거라든지, 속도를 높일 거라든지, 뭐 암초가 있다든지, 이런 신호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세마포라 부르는데요. 이게 왜 필요합니까? 눈치 빠르신 분 채실 텐데요. 컴퓨터의 리소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프로세스는 다수 개가 있습니다. 다수 개의 프로세스가 하나의 시스템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스템 호출을 계속 요구합니다. 나 프린트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깃발로 제어해야 되겠죠. 누가? 운영체제가.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세마포라는 기술입니다. 또 다른 시스템 호출은 뭐 타이밍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실제 뭐 또 다른 전체적으로 컴퓨터 시스템 호출의 유형을 살펴보면 프로세스 제어는 뭐 종료하거나 취소하거나 이런 것들, 파일을 관리하는 것들, 장치를 관리하는 것들, 장치의 정보를 유지 보수하는 기능들, 그 외에 통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 실제 시스템 호출이 다양한 운영체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은 예제가 이제 시스템 호출로 볼 수 있는 예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용자 영역의 프로그램들입니다. 여기 프로그램은 항상 제가 예제를 드는 것처럼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자 영역의 어플리케이션들이죠. 아래한 글에서 파일 오픈, 파일 불러오기 기능이 있죠. 파일 불러오기 기능을 호출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프로그램에서 뭐 파일 찾기를 통해서 이제 파일 불러오기 펑션을 탁 누르게 되면 운영체제 하부에 있는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됩니다. 요까지는 이제 사용자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운영체제의 커널 영역이라 부르는데요. 커널 영역에서는 뭐다? 사용자가 파일 오픈할래? 그럼 결론은 누구다? 파일 관리나 혹은 IO 관리자가 운영체제 기능 중에 서로 스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오픈, 임플리멘테이션, for open, 시스템 콜, 리턴해서 그 결과를 시스템 호출로 넘겨주는 기능들. 이게 기본적으로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시스템 호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뭐 또 다른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똑같은 이제 시스템 호출 기능인데요. 여기는 이전에는 오픈이었지만 이번에는 파일 프린트 F네요. 만나서 반갑다는 그리팅이라는 프린트 호프를 호출하게 되면 시스템 커널 영역에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받아서 그걸 커널 영역에 와이트라고 부르는 시스템 호출을 부르게 되는 게 기본적인 시스템 호출 기능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운영체제인데 직접적으로 이제 다양한 운영체제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은 시스템 호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시스템 호출이 사건의 발생을 요구하는 거고, 이 사건의 발생을 뭐다? 인터럽트다. 그렇게 견주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출력할 게 있어요. 나 프린트 할 게 있어요. 마찬가지죠. 그 콜을 해야만 명령을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받아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자, 다음은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 이야기인데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호출을 받았잖아요. 해당되는 받은 걸 처리해주기 위한 전담 프로그램을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결국 운영체제 쪽에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호출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받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가 전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스템 프로그램은 운영체제의 상위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위해 보다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결국 뭐 여기가 이제 하드웨어가 있고 그렇죠? 근데 운영 체제가 여기 있죠.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윈도우 운영 체제 소스 코드 다 아시나요?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픈한 것도 있지만 보통 표준 API 형태로 사용하는 방법만 주지 소스 코드를 저희에게 이제 제공 오픈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표준 API라고 인터페이스만 저희에게 주거든요. 그럼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야 됩니다. 프린트를 하거나 파일 오픈을 하거나 어떤 컨트롤이나 제어 명령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 제어하는 운영체제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스템 콜을 호출하게 되면 그 다음 시스템 프로그램이 실제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체제에게 연결을 하고 운영체제의 커널이 그걸 받아서 결국은 하드웨어를 조작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시스템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운영체제에게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명령어 체계를 전달해 줄 것인가, 해당되는 명령을 짠 게 바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라고 하면 실제 운영체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이죠. 여러분 뭐 C나 파이썬이나 자바나 R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는 것은 바로 컴퓨터한테 명령을 전달해 주기 위한 시스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혹은 뭐 이 어플리케이션을 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전달받아서 내용을 전달하는 거, 운영체제에게 프린트를 하게끔, 출력을 하게끔, 디스플레이 하게끔, 소리를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의 종류는 이제 여러 가지로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파일 관리, 우리가 잘 아시는 파일 생성, 삭제, 뭐 복사, 이름 변경, 인쇄, 덤프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태 정보 변경으로서 뭐 날짜, 시간, 디스크에 관련된 공간 정보들, 그 다음에 파일의 편집으로서 파일, 내용, 수정, 생성 등이 있을 거고, 프로그램 언어 지원,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이걸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기계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번역기가 필요하죠. 컴파일러라는 번역기, 어셈블리라는 번역기, 인터플리터라고 부르는 이런 번역기를 지원하는 것들, 그 다음 프로그램의 적재와 실행 기능들, 그 다음에 통신을 위해서 실제 뭐 파일 전송이나 원격 로그인, 메시지 전송, 전자우편 같은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C 프로그램 개발자나 혹은 AI 개발자, IoT 개발자, 드론 개발자, 뭐 정보 보안 시큐리티 개발자를 하시게 된다면 이런 다양한 시스템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코딩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시게 되고 이걸 운영체제한테 그 명령을 전달해주는 체계를 가지고 되고 결국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개발자뿐만 아니라 운영체제까지 다 다룰 수 있는 좀 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스템 구조에서 가지는 이제 운영체제 구조인데요. 운영체제 구조는 크게 그냥 단순한 구조와 하이라키컬한 계층형 구조 두 가지 구조로 이렇게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 구조는 말뜻 그대로 간단하고 제한된 구조를 가지는데요. MS-DOS, 뭐 유닉스인데 유닉스가 뭐 꼭 단순 구조, 계층적 구조일 수 있는데요. 여기는 뭐 꼭 구분을 둔데 초창기에 이제 유닉스 체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계층적 구조는
계층적으로 모듈화라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부 연산을 모르고 그냥 표준 API 형태만 가지고 있는 거죠. 내부 돌아가는 로직을 모르고 뭐 벤이라든지 OSR2라든지 뭐 윈도우 같은 거 따져보면 계층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계층적 구조의 장점, 단점이 있지만 모듈레이션, 디버깅, 검증이 요구하지만 비효율적이고 처리 시간이 오버헤드가 된다. 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운영체제가 커널을 받아서 실제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달받다 보니까 이게 뭐 내부 로직은 모르지만 전달한 체계만 잘 알면 수행이 편하고 어디가 오류나는지 금방 찾을 수 있고 검증이 쉬운 반면에 내부 로직을 모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고 처리 시간이 조금 오버헤드가 걸린다라고 부르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서 이제 MS-DOS가 가장 기본적인 단순 기능인데요. 뭐 별도의 보호 기능이 없고 까만색 화면에 글자만 나와 있는 운영체제 있잖아요. MS-DOS 그냥 까만색 화면 그걸 DOS라고 부르는데요. 오류 프로그래머의 전체 프로그램이 이제 다운이 가능하고 실제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프로그램, 장치 드라이버, 롬 바이오스 장치 드라이버 뭐 특별한 구조가 아니라 탑다운 형태로 하이라키한 구조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구조로 운영체제가 구성되어 있더라. 그냥 응용 프로그램이 오픈하면 시스템 프로그램이 오픈을 받아서 장치 드라이브 오픈해 주세요 하고 실제 뭐 어떤 관련되어 있는 드라이브들이 오픈을 수행하게 되더라. 일반적인 구조이죠. 유닉스 역시도 이제 약간 단순 구조 초기에는 있는데요. 방대한 기능에 운영체제가 결합되어 있고 사용자들이 있고 쉘 프로그램에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호출되고 하부에 각각의 장치를 연결하는 장치 제어기가 있고 그 밑에 하드웨어가 존재해서 각각의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는 구조더라. 그래서 뭐 계층적 구조는 여러 가지 레벨로 나누는 게 이제 계층적 구조입니다. 뭐 5레벨, 6레벨인데요. 실제 뭐 계층적 구조와 단순 구조의 차이점을 아신다보다는 운영체제라는 게 단순 구조와 계층적 구조처럼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려갈 거냐, 바로 사용자의 명령이 운영체제 커널 하드웨어까지 전달될 거냐, 이런 두 개의 구조로 나누더라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계층적 구조의 그림입니다. 뭐 크게 우리가 앞전에 본 그림과 같이 큰 차이가 없으실 건데요.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파일 관리, 주변 장치 관리,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그 다음 하드웨어, 프로세스의 관리, 가장 하위 단계까지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구조로 하나씩 처리되더라. 이게 계층별로 나눠질 수도 있지만 트리 형태로 왔다 갔다 계층, 2계층과 3계층 간의 구분이 모아져 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 뭐 요렇게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차이점까지는 여러분 구분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운영체제 4주차 이번 네 번째 교시에서는 4교시에서는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가상기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교시에는 가상기계가 뭔지 그리고 가상기계가 하는 일과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바라고 부르는 랭귀지가 이제 버추얼 머신에서 기동되는데요. 이런 자바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기계란 건 실제 기계가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라 논리적인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프로세스에게 실제 컴퓨터 복사본을 제공해서 각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프로세스에 자신의 메모리를 가지고 수행되는 것과 같은 환상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버추얼 머신이랍니다. 즉 하나의 여러분 컴퓨터에 논리적인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바일 디바이스를 할게요. 안드로이드 계열의 운영체제 디바이스를 가진 모바일 폰이 있는데 그 위에 iOS가 있는 것처럼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버추얼 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하드웨어에 하나의 새로운 가상의 기계층을 만드는 건데요. 아래 또 보시면 인프라스트럭처,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있고 호스트 OS, 뭐 윈도우든 리눅스든 가장 주인이 되는 컴퓨터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도커라고 부르는 엔진이 있는데요. 아마 이거는 지금 현재 도커란 개념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시니까 도커란 개념 빼시고 그 위에 버추얼 머신 1, 2, 3에서 뭐 이게는 윈도우 운영체제라면 리눅스 운영체제, 그렇죠? 그래서 iOS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동시에 하나의 머신 안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가 기적하도록 기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버추얼 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에서 이 버추얼 머신이 필요한 이유는 컴퓨터 디바이스가 하나의 디바이스는 있지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iOS, 안드로이드, 윈도우, 유닉스
리눅스, 센토에 따라 똑같지만 이런 다양한 운영체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디바이스에 여러 가지 운영체제를 기동해 볼 필요가 있죠.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버추얼 머신이라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기억 장치가 이제 흘러가는 기본적인 개요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앞전 표현처럼 이 가상기억 장치는 이제 운영체제가 실제,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메모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메모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체제 입장에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분을 메모리인 것처럼 해서 컨트롤하고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렇게 나온 이유는 결국에는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벅차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워낙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메모리 용량도 점점점 이제 커지고 있고, 또한 메모리 용량이 크는 반면에 그에 맞는 프로그램들, 요즘 게임 프로그램들 같은 거에 여러분 아시는 요즘 워낙 잘 돌아가는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리니지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이즈가 워낙 크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메모리에 적재하기로는 또 한계가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차선책을 둘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차선책이 바로 이 가상기억 장치였는데요. 가상기억 장치 개요는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지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제 가장 오른편에 있는 게 이제 왼편에 있는 게 프로세스, 커널,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자가 하나가 생성되게 되면 프로세스와 커널과 하드웨어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실제 커널과 이 프로세스 영역 상에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운영체제인 커널한테 요구를 하게 되죠. 나 프린터가 필요해, 나 스피커가 필요해, 출력을 필요해. 그럼 이런 프로세스가 실제 CPU를 할당받아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를 결국에는 다 할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세스 영역의 크기가 메모리를 할당받아야만 CPU에 전달될 수 있는데 메모리보다 프로세스의 크기가 더 크거나 혹은 현재 메모리가 오버풀 돼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다시 내보내지기도 애매한 상태니까 그 프로그램을 수행되게 되고 어떻게 CPU에 적재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와 유사한 공간에 할당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프로세스들이 존재하고 커널들이 있고 실제 이 커널들이 결국에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르는 가상기계 위에 올라와 있고 가상기계는 그냥 독립적으로 내 혼자 스탠드얼론으로 쓰는 기계란 입장이다 보니까 메모리도 비어있고 프로세서도 비어있다는 이런 개념이 있죠. 프로세서는 결국에는 뒷단에 존재하겠지만 그래서 버추얼 머신의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구동하더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요즘 아마 원격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 VDI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실제 보면 CPU, 메모리, 네트워크, 디스크라는 디바이스는 하나의 장비이지만 호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 기본적으로 윈도우라든지 유닉스라든지 센터OS라든지 이런 OS 위에 버추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다양한 웨어가 있고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된 위에 또 다른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운영체제 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기동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 보면 오른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기존 윈도우에 올라가 있는 이제 버추얼 머신이 아니라 기존 어플리케이션이지만 오른편에 있는 이 박스 그림은 가상화되어 있는 운영체제 위에 올라와 있는 기계 위에 올라와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운영체제라고 할 수 있죠. 실제적으로 이 버추얼 머신은 실제 물리적으로는 하나의 하드웨어이지만 독립적으로 서로 다른 기계가 있는 것처럼 해서 수행하는 역할이 바로 가상기계 혹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건 우리가 가상 메모리와 똑같은 개념처럼 이 버추얼 머신이 있음으로 해서 운영체제는 하나지만 새로 다른 운영체제가 또 있다는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운영체제가 서로 독립적인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하거나 전혀 운영체제 간에 갭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이 기계가 하는 역할을 보면 가상의 어떤 기계상에 이건 실제 기계죠. 실제 기계상에 가상의 기계를 가지고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현재 여기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 볼게요. 지금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 PC가 대부분 윈도우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윈도우에 여러분이 이제 모바일 앱 개발자라면 안드로이드 앱, 안드로이드용 앱, 그 다음에 iOS 앱을 두 개를 개발해야 돼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유닉스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해야 되네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안드로이드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이고 iOS는 iOS 운영체제에 돌아가는 거고 유닉스용 시스템 프로그램은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벌써 윈도우 OS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예요. 그러면 유닉스 개발할 때는 시스템 포맷하고 다 지우고 유닉스 운영체제 깐 다음에 유닉스 프로그램 깔고 다 끝나고 나면 안드로이드 앱이니까 뭐 구글 OS, 뭐 안드로이드 OS를 설치하고 모바일용 OS를 설치하고 그거 프로그램 개발하고 iOS 앱 개발한다고 iOS 다 설치하고 너무 번거로운 일이죠. 그건 뭐다? 운영체제 위에 버추얼 머신을 3개를 만듭니다. VM 만들어서 첫 번째 VM은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두 번째 VM은 안드로이드 운영 환경을 만들고 세 번째 운영체제는 iOS 운영체제를 만드는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 컴퓨터의 호스트 컴퓨터는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윈도우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3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기동할 수 있죠. 다만 뭐 보셔 아시다시피 이게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버추얼 머신이다 보니까 약간 제약도 있고 수행함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데 좀 제약도 있고 수행 속도도 그렇고 커뮤니케이션의 통신 수단도 좀 그렇고 약간 문제가 있지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다수 개의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걸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실제 이 버추얼 머신이 가지는 뭐 장점 혹은 단점을 구분해 보시는 건데요. 먼저 장점은 시스템의 자원의 완벽한 보호가 가능하다. 뭐 iOS용, 안드로이드용, 유닉스, 뭐 윈도우 서로 쉴드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서로 다른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 시간의 제거인데요. 보통 시스템에서 시스템 변경, 검사하는 동안 시스템 사용이 보통 불가능한데요.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유닉스는 유닉스대로, iOS는 iOS대로 독립적으로 서로 이게 분리되어서 수행하다 보니까 개발 시간이 좀 더 최소화시킬 수 있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버추얼 머신이 가지는 단점은 자원 공유가 서로 어렵고 운영체제가 서로 이렇게 어렵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리소스가 제한되어 있을 경우에 컴퓨터 수행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재택근무나 원격 근무 때문에 여러분 버추얼 머신이나 VDI라고 이게 버추얼 디바이스 뭐 이렇게 원격으로 접속하는 이기종 간의 시스템에 접속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걸 사용해 보시다면 수행 속도가 떨어지고 약간 우리가 버벅거린다는 표현을 할까요?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천천히 왜냐면 통신을 통해서 이제 원격지도 있고 원격지가 아닌 로컬에서 돌더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은 통신이 이기종이기 때문에 약간 수행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자바라고 부르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1995년에 이제 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이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해서 자바 바이너리 코드를 만든 다음에 자바 버추얼 머신상에 수행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윈도우즈용, 예를 들어서 iOS용, 뭐 안드로이드용 다양한 이제 운영체제가 있을 텐데요. 이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버추얼 여기 있네요. 윈도우즈, 유닉스, 어디 그림을 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맥이라고 부르는 서로 다른 운영체제 위에 프로그램 소스 코드는 하나예요. 그냥 하나만 서로 다른 뭐 윈도우용 자바, 죠? 윈도우용 자바, 유닉스용 자바. 맥용 자바 프로그램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프로그램을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하나만 만들고 그렇죠? 자바 소스 코드를 하나를 만들고 컴파일을 통해서 바이너리 코드를 만들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다가 올리면 이 버추얼 머신이 윈도우 환경에 맞도록 이 버추얼 머신이 유닉스 환경에 맞도록 이 버추얼 머신이 맥 환경에 맞도록 다 컨버터 시켜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자는 거죠. 그래서 자바 코드가 현재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입니다. HTML 코드를 만들 때 여러분 자바 코드를 만들게 되면 사용자의 브라우저를 사는 운영체제가 이게 iOS든 유닉스든 윈도우든 상관없이
자바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스크립트 코드가 수행되는 원리가 바로 이건데요. 그래서 자바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 또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라는 건 실제 JVM이나 버추얼 머신만 설치되어 있으면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하드웨어는 뭐 인텔 계열이든 선스팍 계열이든 운영체제는 윈도우나 맥이나 유닉스나 리눅스 뭐 이런 상관없이 뭐다 이 자바 버추얼 머신만 있으면 얼마든지 운영체제에게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플랫폼은 똑같은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자바 프로그램이 자바 플랫폼은 또 똑같고 유닉스, 윈도우, 브라우저, 자바 칩스 다양한 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에 무관하게 자바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이종 간의 운영체제에서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요즘 여러분 이제 이 자바 코드 자체가 또 어떤 코드가 기본으로 있냐 C 언어가 기본입니다. 코드 자체가 C 언어로 되어 있고 이걸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에 올라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뭐 자바 랭귀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C라고 부르는 언어를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그램을 오시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 자바라고 부르는 코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상 머신, 가상 기계, 운영체제에서 가상 기계가 왜 필요하고 이 가상 기계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지금까지 운영체제 4주차, 운영체제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4주차 학습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운영체제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운영체제의 구성이 결국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같은 의미였는데요. 프로세스 관리, 주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와 그리고 보조기억 장치 관리 등으로 운영체제가 구성되어 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였는데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었죠. 프로그래머의 편리성을 위해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그리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분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호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의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호출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시스템 호출 유형은 프로세스 제어, 파일 관리, 장치 관리, 정보 유지 관리, 통신 등에 대한 시스템 호출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조, 시스템 구조에는 다양한 구조를 살펴볼 수 있었죠. 단순 구조는 MS-DOS나 유닉스였고, 계층적 구조는 다양한 운영체제가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학습했던 내용이 바로 버추얼 머신인데요. 각자의 프로세스에게 실제 컴퓨터의 복사본을 제공해서 각 프로세스들이 자신의 프로세스에 자신의 메모리를 가지고 수행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만들어주는 기계를 바로 버추얼 머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4주차 운영체제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아마 4주차 내용은 실제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하나, 시스템 호출이라는 과정이 하나 늘어났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숙지하시면 4주차 내용도 이해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다음 5주차에서는 여러분들과 프로세스 관리, 이제 CPU가 수행하는,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기능, 첫 번째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CPU라고 부르는 프로세스 관리 기능, 프로세스 개념, 프로세스 스케줄링, 프로세스 간의 통신은 어떻게 수행할지라는 내용으로 5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4주차 운영체제 수업 수강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5주차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